정세균 위사람 민주통합당 24시 민원센터 1일 명예센터장으로 이촉합니다. 2013년 3월 6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살이에요, 하루살. 명예센터장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확 막힌 가슴을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께서 좀 뚫어줘야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민원센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야 간에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주문이 매우 큽니다마는 정치권은 그것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정치는 멀리하고 통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 대통령의 모습에 걱정이 큽니다. 아마 이런 걱정은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국민들의 걱정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잘 소통하고 국민의 아픔을 경청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꽉 막힌 국민의 가슴을 좀 열어드리는 그런 노력을 효과적으로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그 소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을 잘 해내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띄어야 그 다음이 제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저희 종로구에서 오늘 잘 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일 명예센터장으로 임명장을 받으시고 또 활동해 주신 우리 정세균 상임위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봄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진달래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필 것입니다. 바야흐로 새싹이 움트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에 매일 아침 첫 등교 첫 출근에 나서는 새내기들 얼굴은 햇살처럼 빛나고 밝습니다. 이제 겨우 출범 열흘밖에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대로 따르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이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국회를 청와대 신녀나 토원법부 정도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협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발 좀 대통령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도와야 할 일은 두 손 두 발 걷고 나서서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설날 낡은 것들과 작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낙디 낡은 구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믿고 국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박 대통령이 말한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첫 단추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3월을 혁신의 달로 정했습니다. 본격적인 혁신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원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원 정비 없는 혁신은 사상 누각이기 때문입니다. 당원 전수조사가 끝나면 당원 배가운동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정치혁신 실행위원회를 설치 가동시킵니다.
정치혁신위원회의 청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국민의 막힌 속을 확 뚫어드리는 속풀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속풀이 현장 방문 1탄으로 남대문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민 삶의 현장을 찾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프고 가려운 데가 어딘지 직접 확인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넷째, 오늘 10시 24시 민원센터 개소식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 콜센터 또 당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24시간 민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성숙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결국 2월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그러나 어떻게든 2월 국회에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본신의 노력을 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99%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방송통신부처만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하자고까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조직법 우선 처리마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브레이크,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합의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99.9% 합의됐습니다. 이제 여당이 0.1%만 결심하면 됩니다. 0.1%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주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이제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국회가 2월 국회가 끝남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8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만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3월달은 아시는 것처럼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동료 의원, 비례대표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직전에 있는 동료 의원 감싸기 방탄 국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쇄신하면서 국회를 쇄신하면서 방탄 국회를 하자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해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는 바로 이 일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이자 우리 당의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확실한 공정성 그리고 공정성뿐만 아니라 독립성이 담보되는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안했고 또 제안했습니다.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자라보고 놀란 가슴 뜨거운 거보다 놀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방송의 중립성을 담보하자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왔고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 원안을 고수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 원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그동안에 비공개해서 제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에 제적의견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 정족수 장치를 마련해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제가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원 국회 때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언론 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즉시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BC 김재철 사장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고 검찰 조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즉각 검찰 조사 실시하고 그리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비공개에서 얘기했고 오늘 새로운 대안으로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듣겠습니다. 예, 여야 간에 야당과 여당과 청와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권 진영 내에서는 원활한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진영 내에서 제대로 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권 진영의 중요한 인물이고 또 국민적 여망을 모으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노원을 출마하겠다는 이런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야진영 내에서는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기국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향배에 대해서 정치적 향배에 대해서 약간 진영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안철수 교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야권 전체 진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의 정치적 향배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산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늦건이 당선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역 대결 구도를 깰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사실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가 부산에서 당선되어서 정치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역 구도를 허무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고 어쩌면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있다면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는 부산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미국에 계신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사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노원행을 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국하시면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과 특히 우리 민주당 측과 또 기타 야당 측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결정해서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약간 전체 이 상황을 놓고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안철수 교수가 귀국을 하시면은 전체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도 야당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통, 독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안철수 전 후보가 노원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특히 야권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안철수 전 후보가 노원병에 출마한다는 사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잘못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진보정의당도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그런 원칙론과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를 양보한 안철수 전 후보에게 대한 A상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철수 전 후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야권을 분열시키고 야권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된 데는 우리 민주당의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참으로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을 불안케 했고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총선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 이 무도하고 오만하고 부패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데 실패했고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주당은 비상대책 체제를 가동하고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민주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국민들도 계시지만 저희 민주당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그런 과오 이제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민주당은 반드시 해낼 각오이고 국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진정한 국가 지도자라면 단호함과 결단력이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고자 한다면 우리 민주당과 대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구시대 정치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고 탐욕만 가진 그런 정치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국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사명감과 책임감과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분.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는 귀국하시면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시기를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이 시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하실 일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겠습니다. 네, 문병호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국정 운영하는 방식을 볼 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대통령 담화를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차가 궤도를 이탈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 여당은 국정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홀로 여왕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청와대에 있는 하태열 비서실장이나 이정현 정무수석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을 움직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야당과의 소통은 다음이고 여당과의 소통, 청와대 참모하고 소통을 먼저 해서 하루빨리 소통의 정치로 나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당 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 같습니다. 황우여 대표님, 또 이한국 원내대표님,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뭐 계십니까? 요즘에 너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정치가 살아야 국민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조직 개편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국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여당은 청와대 눈치 보기를 그만둬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제부터 여당의 뜻있는 의원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통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뜻 있는 여당 의원님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광구 비상대책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책임은 난폭하게 끼어들어 합의를 무산시킨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불법적인 끼어들기만 없었어도 지금쯤 별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 풀고 편히 쉬고 있었을 겁니다. 불통 인수위부터 김용준 인사파동 그리고 정부조직법 사태에 이르기까지 너무 미숙합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10년째 장롱면허 초보 운전이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미숙한 운전 실력에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태만 악화시킵니다. 더욱이 새누리당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걸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식물 여당임을 자임한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여당이 식물 정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으면 3월 국회 100번 열어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양보는 힘을 가진 청와대와 여당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어제 북한은 이 대북 제재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맞서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소리가 커지면 진짜 싸움 나는 법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북한의 추가 도발은 안 됩니다. 북한도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칫 제재만 외치다가 대화 국면에 끼지 못하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유엔 제재 이후 타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유엔 결의안 초안이 육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점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정부가 합법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강조한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북핵 해법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엔 제재는 동참하더라도 양자 관계에서는 추가 제재보다 대화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대북 특사를 보내서 북핵 문제에 포괄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배재정 의원의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기르던 진돗개 낮잠 자는 사진이나 서재 꾸민 이야기, 짜장면을 배달해 먹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 등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했습니다. YTN 지부는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전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통치자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당시 집요하고 가혹할 정도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릇된 통치 방법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방송을 장악하는가, 내 진심을 믿어달라고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말이 왜 설득력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발언을 좀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고 지나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밝히고자 합니다.
국회 윤리특위 우리 당 소속 7명의 의원들께서 지난 2월 28일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서를 해당 특별위에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이종걸 의원과 저에 대한 국회 징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왜 새누리당이 윤리특위 징계를 서두르는 것일까요?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빗나간 충성심이 지금 국회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징계안의 경우 공개회의 사과 징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를 비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공개회의 경고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지난해 10월 13일 한겨레 신문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홍보기획본부장 사이에 오고 간 밀실회동을 보도한 직후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이 박근혜 후보의 최외출 특보 그리고 박 후보의 비서관인 정호성 씨와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한 통화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매번 정수장학회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강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공익 제보가 있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연하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것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돼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는 법적 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 다툼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입니까? 반면 NLL 파동을 일으킨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은 고소까지 됐지만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이전에 윤리특위 징계부터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횡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성도 지키지 못하는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준기 비상대책위원회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9시경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 내 구미케미컬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1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올 1월에는 상주의 염산가스 누출, 그리고 불과 3일 전에는 구미에서 불산과 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등 6개월 내 경북 지역에서만 4번의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사고 현장 인근 지역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던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이명박 정부는 유독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고 12월 말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만 또다시 유독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만 관련 규정을 위반한 26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유독물질 취급사업장 관리감독이 부실투성이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고가 난 업체가 공장을 운영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업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및 관계당국이 유독물질 업체에 대하여 일회성 감독이 아니라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시 방안과 추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의 유독물질 취급업체에 대하여 업체, 주민, 시민단체, 관계당국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할 것을 박근혜 정부 및 관계당국에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 유경수 여사 두 개의 정치적 유산은 어떻게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묘한 대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철저하게 박정희의 이미지는 숨기고 유경수의 이미지로 포장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대국민 담화를 보면 어느새 유경수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박정희의 민낯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대선 때 가면 무도회를 갖다가
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주먹을 흔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연상이 되는 몇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지도자 중에 TV로 중계되는 가운데 주먹을 흔들면서 연설한 사람은 카다피, 후세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전조는 지난 12월 19일 대선 개표일 당일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패자가 시인연설을 하기 전에 승자가 승리연설을 먼저 하는 경우는 최초입니다. 미국에서는 반드시 빅토리 스피치 전에 컨세션 스피치가 있어야 합니다. 2000년도에 엘 고어가 새벽 2시에 컨세션 스피치를 하려고 하다가 플로리다의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부시가 빅토리 스피치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2년에 김대중 후보가 컨세션 스피치를 먼저 하고 축하전을 했습니다. 그 후 관례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명박 당선자가 빅토리 스피치를 하려고 하다가 정동영 후보의 컨세션 스피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빅토리 스피치를 늦췄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빅토리 스피치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거는 패자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을 아우르지 않겠다는 겸손의 미덕을 포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엊그저께 대국민 담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정부의 사유화입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지배 엘리트의 집단 이성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정당의 비서화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기 전에 이미 비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청와대에서 지금 언론과 소통하는 것을 보면 언론의 관보화입니다. 정부의 사유화, 정당의 비서화, 언론의 관보화, 이것은 심각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인 자세를 전환해서 국회가 할 일은 국회에게 주고 정당이 할 일은 정당에게 주어야 하지만 앞으로 5년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